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국어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담화의 마지막 차시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담화는요. 먼저 구체적인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문장이 이제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화라고 했고요. 이 발화들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 말하고 듣고 다시 말하고 듣는 이 발화들의 연속체. 그런데 연속될 때 실제로 말하는 이가 있고 실제로 듣는 이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 장면이 있는 이거를 담화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발화보다는 담화가 좀 더 큰 개념이었죠. 자, 이 담화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요소들, 말하는 이, 발화, 그리고 장면, 이런 듣는 이 요런 것들이 이제 담화의 요소가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 발화 자체의 메시지를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바로 이 상황 맥락을 파악하자, 장면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맥락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상황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장면이라고도 하고 맥락이라고도 상황이라고도 하는, 사실 이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 맥락, 상황 모두 이제 같은 걸 의미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상황, 맥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맥락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요거를 말하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까지 파악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더 확장된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상황 맥락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거, 어제 살펴봤던 거 뭐가 있었지요? 네, 시간, 공간, 또 말하는 이의 발화 의도, 그리고 발화 목적, 그리고 말하는 이의 처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사회 문화적 맥락은 뭐냐면요. 이 상황 맥락과는 별개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역 간의 어떤 방언을 쓰는 그런 지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 세대에 따라 이제 언어가 좀 다르지요. 아니면 또 어떤 국가, 나라에 따라 좀 말하는 게 다를 수 있고요. 또는 사회적인 어떤 계층에 따라서 언어의 습관이 다를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사회적인 요소죠.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소도 우리가 상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려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넘어가서요. 자, 우리 교재의 156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담화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제 오늘 파악하는 건데요. 다음 활동을 통해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만화에서 손자와 할머니의 소통에 문제가 된 말을 찾고 각자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자, 여기 위에 보니까 전라도 광주 할머니 댁에 온 손자예요. 아마 이 손자는 전라도 광주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왔다고 하는 거겠죠? 자,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야, 이거 먹어봐야 내가 포도씨 사온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어투에서도 사투리가 느껴지는데, 포도씨라고 하는 거 좀 생소하죠?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할머니 이거 전복 아니에요? 포도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려 전복 포도씨 사왔단께 라고 합니다. 즉, 이제 할머니와 손자가 소통을 하는데 이 단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포도씨라는 단어. 자, 포도씨라는 거는 간신히 사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전라도에서는 이게 간신히 사온 거야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에서는 손자가 알아들을 때는 표준어는 사실 없죠. 근데 이제 이건 뭐와 유사해요? 포도와 유사한가?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즉 전라도에 사는 할머니는 간신이라는 말로 이제 의미를 쓰고 있는 건데, 표준어를 쓰고 있는 손자는 이게 포도인가?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기고 있지요. 그래서 1번 내용을 정리하면요. 지역 간의 언어의 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투리가 심하지 않는 편인데 저쪽 강원도 이제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뭐 제주도, 어, 경상도 이렇게 지역적인 특색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는 사투리가 특히 단어가 낯선 단어를 쓰기도 해요. 말투가 아니라 단어? 그러면 이제 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지역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빠가 이해하지 못한 단어를 찾고 그 단어의 의미를 말해봅시다. 자, 아빠와 대화하는 딸인데요. 자, 이 운동화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구나. 자, 딸이 말하죠. 아빠, 그 운동화 직구 하면 돼요. 훨씬 싸요. 직구? 야구 말하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딸이 땀을 이렇게 답답해하는 표현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세대와 딸의 세대가 달라요. 아버지의 세대는 기성세대죠. 어른들. 그다음에 딸의 세대는 청소년기 세대죠.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직구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데 기성세대인 아버지는 직구라는 거를 그냥 야구의 전문 용어를 말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딸은 직접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 대행 그 사에 가서 해외 물건을 사들이는 거죠.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직접 구매 어떤 줄임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둘 간의 이 단어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세대 간의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거죠. 세대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해 소통이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세 번째, 다음 만화를 살펴보고 학생의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짐작하여 써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외국인 친구와 소풍 가는 길이에요. 아, 외국인 친구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남학생이 우리 엄마가 김밥 준비해 주셨어. 여학생이 정말 우리 아빠는 주먹밥 싸주셨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학생이 우리 엄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학생이 역시 우리 아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가족은 아닐 거예요. 그쵸? 엄마가 싸주고 아빠가 싸주는데 이렇게 굳이 가족끼리 자랑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요. 우리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사실 나라는 표현을 써야 될 때도 우리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할 때가 많거든요. 자, 그거는 한국인의 사고 방식에서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나를 강조하는 건 개인적이다, 개인주의다라고 해서 좀 지양하고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문화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학교, 뭐 우리 친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동생이야, 안 하고 우리 동생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랬더니 너희 둘 아빠와 엄마가 같았어? 그럼 가족이야? 이제 외국인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문화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할 말을 잃은 거죠. 우리 가족 아닌데 왜 이해 못하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라는 건 진짜 그죠? 나와 너가 합쳐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 우리 한국 사람, 선생님도 우리라고 했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냥 나를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말을 강조하면 뭐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라고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나를 표현하는 말로 우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이 어렵다. 나라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해 소통이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1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담화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설명해 보자. 자, 할머니 댁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지역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해서 포도씨라는 말을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죠. 아빠와의 대화에서는 세대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고요. 소풍 가는 길에서는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언어 차이. 이런 언어 차이로 인해서 소통이 어렵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역, 세대, 나라는 무슨 요소냐면 사회 문화적인 요소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친구인 경우에는 뭐 내가, 나의 엄마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주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손자를 생각해서 겨우 간신히라는 말로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말을 표현해주면 되겠고요. 아빠에게는 딸은 그거 직접 구매 사이트에 가면 직접 구매하면 쉽게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해주면 아빠가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말을 할 때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이 맥락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3번 문제도 되게 중요해요. 자, 3번은 소설 동백꽃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동백꽃이라는 그 드라마 아시죠? 그 동백꽃 드라마의 이제 모티브가 되었던 소설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설을 파악할 때도요. 소설은 인물이 있잖아요. 소설 속에는 인물이 나오죠. 그 인물이 말을 하고 인물 간의 대화가 있고요. 대화가 있고 인물 간의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이 인물 간의 어떤 행동을 주고받기도 하죠. 근데 인물 간의 말과 대화 또는 행동은 그 인물이 처한 그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소설이 193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다. 그러면 1930년대의 사회 문화적인 요소,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다. 즉 시대적인 요소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이 몇 년대에 쓰여진 소설이고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소설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대라고 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좀 파악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은요, 동백꽃은 193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거든요. 자, 이 시대에는요, 일제강점기로 매우 궁핍했던 시기고요. 계층 간의 상하 관계가 확실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층 계층과 하층 계층이 굉장히 확실했어요. 이 상계층은 뭐냐면 돈이 많은 부를 누리는 계층인데요. 지주라고 하는 땅의 주인이 있었고요. 마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장농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땅 주인이 땅이 이렇게 많으면 이 땅 주인한테 이만큼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땅에 쌓오는 그런 농산물을 다시 바치고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라는 거죠.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는 아주 확실한 상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확실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인물의 말과 한번 행동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아, 감자 조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건이나 간악한 꾀예요. 그러니까 감자 사건을 말하는 거죠. 나는 저에게 잘못한 게 없다. 자, 주인공 나가 있고요. 저는 계집애를 말합니다. 이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갔으면 갔지. 나무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할 건 뭐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와 살며시. 그러니까 깜짝 놀래키는 거죠.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하는 수작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계집애가 있는데 이 계집애가 나를 뭐 하고 있어요? 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깜짝 놀래키고 말 걸고 여자는 이제 관심 없는 친구한테 굳이 말 안 걸잖아요. 그죠? 여자건 남자건 간에. 근데 이제 나이 남자는 이런 여자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와서 귀찮게 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지면 웬 말인가? 왜 이렇게 대범해진 거야? 황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이라는 거 보고 그래서 대답하죠. 아니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대꾸를 좀 이렇게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관심을 보입니다.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왜 벌써 울타리를 하니? 하면서 계속 이제 관심을 보이죠.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아하, 이 남자는요 지금 전혀 그 마음을 읽지 못해요. 여자아이의 마음을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행주치마 속에서 뭘 숨겨두고 있다가 그것을 불쑥 꺼내면서 내미는 거예요.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자, 굵은 감자 3개는 뭘까요? 그죠. 상대에 대한 마음이죠. 상대에 대한 마음입니다. 뭔가 좀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이겠죠? 그 굵은 감자를 놔주려고, 남자 이 아이 주려고 뜨거울 때 미리 이렇게 삶아가지고 보관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자, 네 집엔 이거 없지? 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집엔 이거 없지? 자, 이 말이요. 실제로 이 말의 의도는, 여학생의 의도는, 여자아이의 의도는 너 주려고 가져왔어. 넣어주려고 가져왔어. 이거 너 먹어 맛있어. 이런 게 의도잖아요. 근데 남학생이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생색 있는 큰 소리로 하고는 자, 생색 있는 큰 소리로 하는 건 아, 쟤 지금 너네 집에 이거 없지? 아, 생색 내고 있는 거구나. 자랑하고 있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즉 남학생은요. 여학생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여학생이 이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봄감자 맛있어. 너 먹어봐. 아, 먹어봐는 아니고 봄감자 맛있어. 너네 집에 이거 없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은 이 말을 그냥 곧대로 정말 생색내고 자랑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남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남학생은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생색내고 자랑하는 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친구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죠. 자,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는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쓱 밀었다. 정말 밀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여학생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를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따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점순이 여자친구 이름이에요. 그 여자아이의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막 울그락 불그락 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이제 막 한이 쌓이는 거죠. 어떻게 네가 감히 내가 이 준 마음을 무시할 수 있어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는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 눈물까지. 진짜 속상한 거죠. 왜냐면 그 감자를 삶을 때 그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삶고 막 식을까봐 행주치마에 넣어서 오고 그냥 주니까 민망하니까 막 돌려서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줬는데 한 번에 거절해버린 거야. 그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물고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횡하니 달아나는 것이다. 자, 지금 여자친구 매우 속상합니다. 그죠? 자신의 호의를 거절을 했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남자아이가 진짜 이제 물론 생색내고 자랑해서 1차적으로는 그냥 그게 기분 나빠서 거절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배후에 뭔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 나를 보면 나옵니다.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거 신뢰를 하면 주면 그냥 줬지. 너 집에 이거 없니가 뭐냐? 자, 이거는 일단 그 자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지주, 땅 주인.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붙임으로 소작농. 일상굽실거린다. 아, 지금 상하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 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 호의였다. 그러니까 점순네가 우리한테 많이 잘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대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며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에 소문난다고 주의를 준 것도 어머니였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 절대 그 지주 넥딸 점순이랑 절대 같이 어울리면 안 돼. 이렇게 주의를 준 거죠. 너는 거기랑 급이 달라. 절대 같이 어울리면 안 돼. 라고 주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는 세뇌당한 거예요. 아, 내가 그 집딸이랑 어울리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급이 다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뭔가 마음이 통하거나 서로 좋아하면은 점순이 내가 노할 것이고 당연하죠. 머슴과 같은 그 소장농이 이 딸과 어울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아,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의 거절의 진짜 의도는요, 뭐 점순이의 그 마음을 못 읽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배우에는 그 상하관계에 따라서 위축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 여자아이랑 절대 어울릴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안타깝지만 서로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둘이.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정리하면, 자, 160페이지로 가서요. 자, 이 장면은 일단 우리가 대화에 포커스를 두고 대화를 좀 살펴보면요.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점순이의 말을 가장 기분 나쁜 거 뭐예요? 너 집에 이거 없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점순이의 의도는 우리 집에 있는데 맛있으니까 너 먹어봐. 너 주려고 가져왔어. 너에 대한 내 마음이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우니까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남학생이 들었을 때, 남자친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자랑같이 들리고 생색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 남자아이가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여자친구가 우리 남자친구를 좋아해. 근데 우리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좋다라는 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가족끼리 이제 해외여행을 간 거야. 해외여행 갔다 와서 초콜릿을 자기 용돈을 깨가지고 3만 원짜리 초콜릿을 사온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막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포장도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냥 주기 민망하잖아. 내 마음 막 들킬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툭 던지듯이 주면서 야, 너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거기 내가 갔던 이거 팔더라. 이거 되게 비싼 거야. 너 안 먹어봤으니까 먹어봐. 너 이런 거 먹을 수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학생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자기는 해외여행을 안 가봤는데 얘는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말하는 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싫어, 너나 먹어. 나 이런 거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자아이는 기분이 속상하죠. 근데 남자아이도 속상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좀 자랑하는 것 같고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쵸? 그런 겁니다, 딱.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상황 맥락이거든요.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과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상황 맥락인데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인 시대적인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남자친구가 진짜 그냥 말의 의도를 파악 못해서 이렇게 거절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뭔가 이제 자기를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그런 위축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2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의 태도를 파악해보고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해보자. 즉 같이 대꾸하고 막 이렇게 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얘기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 간의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신분의 차이. 즉 상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1930년대 신분의 차이,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마음을 몰라주고
거절을 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 여자아이의 그런 어떤 깊은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1930년대의 신분의 차이, 어떤 계층 간의 상하관계가 분명했던 이런 시대적인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파악할 때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나의 처지를 고려해서 점순이 말을 바꿔봅시다. 자, 이거는 상황 맥락을 파악해서 우리 점순이의 말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꿔보자는 거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감자 먹어봐. 맛있어. 내가 너 주려고 감자 가져왔어. 감자 먹어봐.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겠죠? 그럼 자존심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민망한 걸 못 견디는 거거든요. 상대가 무안할 것 같은 그런 배려를 하기보다 자기가 먼저 무안하고 민망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잖아,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아까 도깨비에서도 보면 여자가 남자한테 좀 맞춰줘서 나 당신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하기가 부끄럽잖아. 자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돌려 말할 수밖에 없고 소통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남편이 있는데요. 자꾸 이런 걸로 싸워요. 남자는 우회적인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선생님은 돌려서 말을 하면 선생님의 남편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담화의 사회 문화적 맥락인데요. 담화는 지역, 세대, 문화, 역사 등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요소를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러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담화 상황에 맞게 듣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담화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자, 이 강의는 우리 다음 주에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말 동안에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수업 꼭 내용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시험 잘 보세요.